경찰서에 접수되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단연코 원탑이라고 되게 낮은 기준으로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빼박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형사그룹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규원 수석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나쁜 이야기를 하면 걸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명예훼손이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고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위 쌍욕이라고 말하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분류가 되는 것들에서 이런 말은 당연히 모욕죄인 거는 대체로 알아요. 그런데 제 상간녀야 이런 표현은 타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문장으로 함축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면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키는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한번 전파가 됐을 때의 파급력이라든지 삭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되고, 이 표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정이 돼야 되고,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부분이 1대1로 카톡방에서 이야기한 거로는 인정이 안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1대1의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절대 전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닌 이상은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업체나 기관을 방문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 부당한 대우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나의 표현이고 행동이었다. 그런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 표현과 행동이 존재하는 것이냐를 따져보는 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고진웅 씨의 청소년 시절의 범죄 경력을 사회에 드러냄으로써 방송인으로서의 생활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끔 사회적 평가가 저해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침해하는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실을 전달을 했을 때 언론사들에서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그런 공익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게 확실시 될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마냥 공익에만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2차적으로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글을 어디에 올렸는지, 표현들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공익적인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의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허위 사실은 말 그대로 진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적인 감정 자체를 훼손시키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걸 들었다,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줬다, 그러므로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발생을 했던 일인지 그것에 대한 엄밀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에서도 제3자한테 카톡 캡처, 대화 내역도 다 받았는데, 그것 또한 그 사람들도 또 제3자에게 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말을 내가 전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험한 행위라는 겁니다. 대체로는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증거 확보예요.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로 올라오면 몇 분 뒤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날아가 버려서 고소장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해가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분명히 그런 비방할 목적이 없고 악의적인 용도로 올린 것이 아닌데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삭제를 한 거예요. 막상 조사를 들어가 보면 본인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정확한 진술이 가능하려면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내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해자 쪽과 빠르게 타진을 해서 이 문제를 초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전략이죠.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문란한 성생활과 그리고 성병 관련해서 추후에 알게 되신 거예요. 산부인과를 갔더니 성병이 확실하고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연애 기간 중에 다른 여자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지 않겠냐. 제 의뢰인이 그런 부분을 주위에 몇몇 분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헤어진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해서 고소를 했었고, 저희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아닌 점, 이 내용을 전달했던 그 목적 취지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체 많이 경찰서에 접수되는 죄명 중에 명예훼손 모욕죄가 단연코 원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낮은 기준으로 죄명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빼박이다, 그걸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봤을 때는 빼박인 표현은 없거든요. 표현만 놓고 봤을 때는 과격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결국엔 맥락의 싸움이고 증거의 싸움인데 얼마든지 혐의점을 다퉈볼 수 있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꼭 지켜서 초기에 기회가 있을 때 변호사와 꼭 상의를 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